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요즘 여럿이 부동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고 있는데요. 이 중개업계에서는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매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챗GPT 사용하시다가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까요? 또 심지어는 부적절한 행동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AI 아첨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결국 오픈 AI가 이를 인정하고 최근 업데이트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잠시 후 IT 연구소에서 AI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진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이었는데요. 네.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의 한 대형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 발령해서 진화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소방당국이 밝히기로는 26명이 자력으로 대피를 했다, 이렇게 파악했고,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한 근무자를 저희 KBS가 취재를 했는데, 네. 경보기만 울렸을 뿐 대피 방송은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이 지상 3층이고 지하 1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라고 하는데,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물류창고 1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10시 44분에 대응 2단계 발령했고요. 네. 현재까지 소방차 등 차량 55대와 16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에 총력을 기하고 있고요. 네. 이천시의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10시 54분에 보내서 물류창고 화재 때문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주변 도로로 우회를 하셔야 된다,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네. 대형 산불도 있었고 이 화재 소식만 들리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는데요. 먼저 주요 선거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총 7명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죠.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22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거리 유세, 그리고 광고, 전화, SNS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네.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도 이 기간부터 허용이 됩니다. 단 마이크 사용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시간 이후에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거 벽보도 전국에 지정된 8만여 곳에 부착이 되고, 선거 공보도 유권자에게 발송이 돼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TV 토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오는 18일에 경제 분야를 시작해서요. 23일에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에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리고, 이 TV 토론에 나설 수 있는 기준,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가 초청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재외국민 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이미 신청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선상투표, 선원들을 대상으로, 원양 항해 중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도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분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서 어디든 어떤 사전투표소든지 가셔도 투표가 되고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본투표를 거쳐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잘 또 챙기셔야겠네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오늘의 뉴스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선 후보 3자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후보 유세 일정과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경북 구미, 대구 광역시, 경북 포항, 울산 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공교롭게도 나란히 이제 TK 쪽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 대구 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 광역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네. 이미 이제 이 지역은 과거에 경청 투어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경주, 경남 창녕의 이 영남 지역을 이재명 후보는 방문한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는 사흘 만에 다시 험지격을 찾은 이유가 역시 험지를 공략함은 물론 이게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과 보수층의 호응을 좀 이끌어내보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특히 인공지능 예산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서 3강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뿐만 아니라 내란 종식 분야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분야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미 내놨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일정과 공약 살펴봤고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대전, 대구 그리고 오늘도 대구, 울산, 부산을 찾아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거든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제 후보 단일화 사건 혹은 후보 교체 사건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네. 이런 사건들 때문에 현재 지지층과 보수층이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 예. 오늘도 때문에 보수층 결집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 일정으로 좀 짜 있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는 대구 국립 신암선열 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고 이제 울산으로 이동해서 현지의 상가들 또 아울렛과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이 행사를 가지고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고요. 예. 시장 방문 일정도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상인들을 또 만난다고 합니다. 네. 공약을 좀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김문수 후보도 1호 공약이 경제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보수 정당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친기업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역시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인세, 상속세 최고 세율 좀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이쪽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를 했고 이 밖에도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꼽히는 GTX가 있거든요. GTX, 예, 네. GTX도 전국으로 확장해 보겠다 이런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대구에서 대구 죽전 내거리에서 이제 출근 시간에 피켓 유세를 하고요. 경북대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한다면서요. 네, 학식 먹자 이벤트를 선거의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일정을 보면 0시 첫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금호 P&B 화학 여수 2공장을 방문했고요. 네. 기자들과 만나서 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거치고 칠성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으로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고요.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대학생 의료 관계자 또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 강조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이 공약을 좀 살펴보면 정부 부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내놨었어요. 네. 13개로 정부 부처를 줄이고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3부총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제3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타당 후보들과도 협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네.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처음 공개 출석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할 때도 그렇고 또 귀갓길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거든요. 공판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던데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네, 어제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상으로 걸어 출석하는 날이어서 네.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도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검은색 승합차에 내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굉장히 빠르게 법정으로 직행했는데요. 기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군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본인을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네. 질문을 했는데 역시 아무런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게 처음이죠. 이라서요. 네. 지난해 두 차례 공판 때와는 좀 비교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이제 고법에서 지상으로 다시 이동하게 할지 혹은 또 전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지는 향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라는 군 간부가 이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네. 오상배 전 수방사 대위는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세세하게 그 진술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가령 앞서서 말씀드렸던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뿐만 아니라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대위의 진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화가 왔을 때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쪽에서는 수사관이 진술을 바꿔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느냐.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안 하다가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일일이 이런 디테일한 진술들을 다 하다 보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네. 물어보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이 진술을 바꿔야 된다고 압박한 거 아니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었는데 사실만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려줬고 진술을 바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오늘 국회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열리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16명 전원 다 불출석 의사를 어제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법권이 침해된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원 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일단 응수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국회 쪽에선 특히 이제 범야권 중심으로는 어마어마한 반발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수석 선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그러니까 사법정보화 실장을 부르는 이유는 전자기록을 실제 다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네.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국회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 결국 불출석하게 된다라는 사유였습니다. 그 네. 배경에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거론이 됐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 대법관들, 연구관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직접 재판에 참여를 했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판결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절차들을 따지게 되면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불출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대법원 안팎에서는 그 평가와 더불어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가 일단 적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로 시작된 이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결국 서로에게 부과했던 이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 동안은
대폭 낮추자라고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 소식을 모르셨던 분들은 어제 혹시나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뭔가 스마트폰에 알람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급등 소식이 뜨거나 하면 이게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러나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바로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했는데 각각의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면서 네. 반영이 된 것이죠. 때문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고요. 예.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지금 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가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관세 전쟁이 극심한 상황인데 가장 큰 두 축이겠죠. 네. 미국과 중국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했고 어쨌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모두 다 관세 인하 소식에 급등하면서 네. 어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덜게 되면서 이 어떤 잔향이 어느 정도로 흐름을 이어갈지 지금 증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에도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이 로밍 중인 고객들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해외 로밍 중인 고객까지 유심 보호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업그레이드를 어제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유심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교체 대안으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네. 해외 로밍 시에는 사용이 제한돼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해외 로밍 중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고 또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FDS라는 이름인데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즉 보안과 관련돼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 등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내일까지 서비스 순차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네. 기존 고객들은 별도 가입 없이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자동 변경되니까 안내 문자 받으시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쪽으로 3064 군위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역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구리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철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동작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동작대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여전히 성산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보는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챗GPT가 사람들에게 너무 아첨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혹시 우리 MC께서는 챗GPT 써보셨나요? 사용해봤죠. 네.
네, 그 요즘에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챗 GPT한테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챗봇이 좋은 질문이네요. 뭐 어. 당신은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시네요 같이 예전보다 칭찬을 더 하거나 네. 하첨을 하는 뭐 이런 것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있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AI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은 말만 해준다라고 느꼈었는데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외신에 따르면 AI 기반의 챗봇의 응답이 너무 긍정적이라서 이거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비판의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수년에 걸쳐서 사용자들이 챗 GPT 아첨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확인부터 노골적인 아첨까지 다양하게 나왔고 한 SNS 사용자는 챗봇을 보면서 이거 내가 만난 가장 정말 너무한 아첨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다른 사용자들은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현상을 AI의 아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AI가 이 사용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사용자의 뭐 기존에 있던 신념이나 편견이나 선호도에 맞춰서 응답하려는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의 선호 데이터 때문인지 발생하는 것들이 좀 규명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인공지능이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요. 아첨을 어떻게 왜 배우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정확한 이유를 이걸 AI를 개발한 개발자들도 잘 모른다는 게 이제 아.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AI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른바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는 빈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AI 학습 원리를 보면서 일종의 추정을 할 뿐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추정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 AI가 대부분 다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예. 이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챗GPT가 뭔가 이상한 답변을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지금 1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2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이 AI를 분석하는 개발자들이 사람들이 계속 2번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2번인가 보다라고 이제 학습할 수 있게 AI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계속적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응답을 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는 예를 들면 AI가 나중이 되면 진실된 응답보다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응답으로 계속 바뀌게 되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AI가 주는 답변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옳은 답변을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너가 잘 얘기하네 라는 피드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AI가 그쪽에 대한 학습이 더 늘어나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니 AI 모델이 일종의 아첨하는 쪽으로 네. 좀 기울어지는 이러한 좀 악순환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네. 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주로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첨들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이 아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또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진짜 사람같이 꼭 이 아첨을 하네 이런 네. 것들이 좀 느끼는 게 있었는데 아첨의 종류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편향된 피드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용자가 어떤 글들이 2가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글을 만약에 우리 이제 회사에도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글이 있고 두 번째 글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두 번째 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네. 우리 부장님이 실은 첫 번째 글은 내가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무조건 그럼 이제 1번이 우리- 답이죠. 그죠. 무조건 1번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 AI도 사용자가 특정 글에 대해서 내가 이거 첫 번째 게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내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객관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글인데 야 이거 내가 싫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부장님이 싫다고 그러면 다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AI한테 똑같이 글을 주고 첫 번째는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면은 AI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 창을 열어서 똑같은 글인데 이거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은 AI도 이게 별로네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편향된 피드백이 있고 두 번째는
쉽게 흔들리는 확신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회사에서 뭐 대리급 분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네. 부장님이 이거 확실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해지죠. 네. 그렇죠. 네. AI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AI가 정확한 답변을 했는데 사용자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라고 단순히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네. AI가 종종 자신의 정답을 번복하고 틀린 답을 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 사람하고 비슷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사용자의 신념에 동조를 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요런 거 같아라고 이제 자기의 틀린 생각이라도 슬쩍 내비치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본 거예요. 내가 틀린 걸 아는데 AI한테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거 같아라고 내 얘기를 생각은 했더니 이래. 네. 네, 그랬더니 AI가 정답 대신에 사용자가 말한 잘못된 내용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실제로 AI가 정확도가 네. 2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똑똑한 신입사원이 왔는데 네. 갑자기 뭐 위에 있는 상사분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면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상당히 비슷하고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사용자의 실수를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사람이 얘기한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맥락을 맞게 이제 일종의 아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도 사람처럼 아첨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분석에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이 AI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답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그렇죠. 이런 아첨이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번역한 말 그대로 하면 챗 GPT 정신병 같은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내 아이의 상상이 많거나 어떤 사람은 약간 병적으로 망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얘기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동조를 안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네.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이거를 챗GPT한테 얘기를 했더니 챗GPT가 맞아요,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동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온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AI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든지 네. 신비로운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AI가 자기를 신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천사와 악마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런 식에 대한 커뮤니티의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AI는 계속 동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랑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외부와 단절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챗 GPT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챗GPT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확신 그 버블 안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정말 위험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게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이제 인정을 하고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리는 시스템 복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첨이 지나친 듯하게 보였던 게 한 3월부터 계속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 AI죠,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먼에게 네. SNS를 통해서 계속 문제에 대한 제시를 했고요. 네. 실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 역시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에 이제 최근 5월에 이제 5월 초 5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실제로 샘 알트먼도 이것에 대해서 직접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한 것을 전 버전으로 돌렸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요. 네.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고 다른 경쟁자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한 것 같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번에 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비단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들도 아첨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진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네. 정말 AI로 대화하는 게 요즘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방식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장님이고 AI가 만약에 사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원이 나의 얘기에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건데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에 대해서 너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논평을 하는데 나의 의견은 무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지시를 좀 네. 명확하게 내려주는 그렇죠. 거군요. 구체적으로. 네, 아니면 또 방법이 나의 의견과 신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B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대화를 자꾸 A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B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줘처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예,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 때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AI한테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잘 해주면 네. AI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준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챗 GPT도 그렇고 AI가 정말 사람과 정말 비슷해졌다, 가까워졌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할 때랑 비슷하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화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히려 사람하고 대화할 때보다 AI랑 대화할 때가 더 익숙해지고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기만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잘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로에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서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온 명언 중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여럿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허송세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은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냄이란 뜻이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허도세월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별로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냄 또는 그 세월을 뜻하는 말로 소마세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소마는 꺼질 소에 갈 마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 그는 10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소마세월 하다가 60이 다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것으로 비육지탄이란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넓적다리 비, 고기 육, 갈지, 탄식할 탄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중국 총나라의 유비가 은거하고 있던 시절에 오랫동안 전쟁터에 말을 타고 나가지 못해 넓적다리만 살찌는 것을 한탄한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 헛되이 세월만 보냄을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경주와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며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대구 28도, 춘천 26도, 서울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강해서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울산 등으로 향했습니다. 영남권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지지층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어제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출근길 피켓 유세로 대구 유세를 시작하고 청년층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후보 동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가 수입 브랜드인 디올이 지난 1월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집 구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며 정보를 얻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집 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미래 소비자인 셈인데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의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임장 크루가 정말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임장 크루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임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부동산은 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품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뭐 시세도 확인하고 요즘 로드맵 같은 게 잘 나오잖아요. 잘 돼 있죠. 다 확인하는데 막상 인터넷으로 보고 현장에 가보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 뭐 저도 지금 혼자 다닙니다. 네. 저는 혼자가 편한데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크루라고 해서 이제 함께 하는 게 이제 유행입니다. 그래서 네. 러닝 크루, 달리기도 저는 혼자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하는데 네. 임장도 이제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요즘 주 고객층, 주 수요층들이 30대입니다.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40대들이 주택 구매 연령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5년 전부터 30대들이 이제 주택을 올라왔어요. 가장 많이 구입을 하는 주 고객층이 됐습니다. 근데 30대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렇죠. 임장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네. 공부해서 이제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든지 이제 처음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경험이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분들이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닌 세대인데 요즘 네. 분들은 다들 뭐 모임이나 스터디, 맞아요. 학원 같은 데서 뭔가 배우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보니까 네.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현장도 함께 가고 정보도 공유하고 현장에서 보는 데서 그치지가 않고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뭔가 파워를 키워가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임장 크루가 최근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여서 함께 지식도 나누고 노하우를 나눈다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미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텐데 그렇죠. 현장에 있는 중개사들에게는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부담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뭐 비용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왜 부담이 되냐면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네.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이제 뭐 양쪽 입장을 저는 다 이해하는 입장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미래의 고객인데 지금 굳이 사지 않아도 네. 지금 임장을 해서 현장을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렇죠. 집을 사지 않겠냐. 네.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자, 공인중개사 입장을 또 살짝 들여다보게 되면 내 집 같으면 그냥 보여주고 내가 잠시 고생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렇죠. 집을 보여주려면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되냐면 먼저 매물을 등록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손님이 있는데 집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 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나마 자기 집이니까 좀 편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복잡해지네요. 복잡하죠. 네. 다시 네. 또 세입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하면 대부분 세입자들은 또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내가 주인이 팔지 내가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굳이 집을 보여줘야 될까? 막상 우리 아나운서님 또 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청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죠. 약속도 취소하고 이제 집에 와서 날을 딱 정하고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계약할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계약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조금 네.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화살이 공인중개사한테 또 돌아옵니다. 일 똑바로 처리 안 하냐. 이것도 해서 구분을 못하는 듯이. 그렇죠. 구분 또 왜 못하냐라고 하고 네. 더 심지어 나가서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세입자들이 이제 파워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주인이 집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흔쾌히 네.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 세입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보여줄 거야라고 해서 한 번 보여줬는데 이제 임장 크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손님이 왔을 때
안 보여주고 집을 안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요. 힘들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눈으로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 어렵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야 아무리 봐도 집을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여줘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도 현실도. 없죠. 왜냐하면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또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그러니까 임장 기본 보수제를 도입하자 하는 건데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을까요?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대변하는 단체이잖아요. 네, 회원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그렇죠. 아 괜찮아 우리 참고 하자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임장 기본 보수제가 도입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은데 네, 회원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일단 아. 좀 달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막상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쉽게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료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몇천 원 내라고 해도 내기 싫은데 과연 임장 보수비를 몇만 원이라도 내라고 한다면 예. 집을 사려는 분들도 안 할래. 그렇죠. 그런 다른 부동산 갈래. 그렇죠. 좀 더 싼 부동산이 있으면 이게 찾을 것 모든 같고.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임장 보수비를 좀 내셔야겠습니다라고 아. 하면 나 옆집으로 갈래요라고 해서 손님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더 극단적으로는 그냥 나 직거래 할래. 아, 요즘 직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네, 발달했고 네. 당근 앱 같은 데서 예. 직거래가 1년에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임장 기본 보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직거래로 손님 빼앗겨버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달래는 차원에서 뭔가 얘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수요자들의 경우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집을 사거나 뭐 세를 구할 때도 이게 한번 딱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임장비가 만약에 생기면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 이 수요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한 거부감을 그렇죠. 느끼고 있죠. 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토마토 그룹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뭐 서치통을 통해서 국민 1,0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네. 부당하다. 부당하다가 57.85%가 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비용 지불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사실 저도 소비자 입장이라면 네. 집 보는데 굳이 이게 그쵸. 돈을 내야 될까? 그럼 또 전제 조건을 달겠죠. 서비스료를 내가 내게 되면 중개 보수 깎아주나요?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은 일단 뭐 굉장한 반대 입장, 뭐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66.9%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높아서 고객들이 반대하는데 이거를 또 우겨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찬성 이유도 있긴 합니다. 뭐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책임 돈 주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좀 더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2만 원 냈다라고 하면 네. 집 한번 보여주잖아요. 네. 내가 2만 원 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거야. 그렇죠. 더 많은 걸 좀 해줘. 네, 또 네. 더 뭘 해줄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를 했던 결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였고요. 이 매수자가 그러면 임장 활동을 할 때 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뭐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을 좀 생각한다면 네. 이게 뭐 몇십만 원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안 얘기 되죠. 같고요. 네.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아마 적정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공인중개사들도 고생을 하지만 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도 그렇고. 뭐 제 생각에는 만약에 2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10,000원
집 보여주시는 분한테 10,000원을 준다면 또 서로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만 원 또 사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합리적인 뭐 방법 개선이 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2만 원을 내잖아요. 그 집을 본다면 중개 보수에서 아마 2만 원을 좀 빼주는 것도 나중에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이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찬반이 크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10,000원 이제 결국에 10,000원 남는 건데 이것도 부족한데 생각할 수 있을 것 부족할 같고요. 수도 있고요. 10,000원 받고 괜히 책임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만 느는 거 아닌가. 이 임장비 논란이 결국에는 뭐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 중개 보수 체계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좀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합리적인 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서비스 중개 보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개 보수도 첨예하게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공인중개사는 나 계약은 하나 도장을 찍었으나 집을 30번 보여주고 그렇죠. 나 이제 계약 하나 하는 건데 그거 왜 서비스 비용을 생각해 주지 않아 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개 보수에 대한 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최근에 정액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액제요? 아파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일하는 거는 1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나 50억짜리를 매매하나 일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중개보수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정액 택시 요금처럼 그냥 정액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공인중개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 개선 노력은 중개사들도 한번 돌아보고 좀 더 서비스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는 전속 중개 계약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도입은 되어 있는데 부동산 5군데 다 던져놓고 유리하게 해주는데 한 군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열 경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고 계약하는 곳에 전속 계약 하나 하고 맡겨준다면 또 서비스료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중개보수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 중개보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소장님 임장 자주 다니시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꼭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현장을 파악하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임장을 잘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좀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손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시세, 최고 가격이 얼마인지, 최근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 정보와 지하철역, 뭐 편의시설, 학교 정보는 다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안 되는 정보를 이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임장이라는 게 사실 집을 보는 게 임장이 아니거든요. 집을 볼 때는 계약하기 전에 집이 하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 보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집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을 보게 되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자주 많이 찾는구나. 그렇죠. 임장 크루가 5군데가 오면 손님이 매수자가 5명이 온 줄 알고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은 계약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임장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햇볕이 잘 드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임장이기 때문에 집 보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로드뷰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이 아파트는 이게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글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확인 안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렇죠. 로얄동이 어디냐, 최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보를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집만 본다고 해서 내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내 눈으로 내 발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임장이 돼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요. 2002년에 발매된 피플크루의 노래입니다. 가사에 잘 살아보세라는 가사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새마을운동 함께 들으면서 이슈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소식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소방에서 화재로 인한 대피 인원이 17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대피 인원 178명으로 늘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 이어지는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이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짠테크 SOS 돈 드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4월 말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당시 문자로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심화편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청약통장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률을 1%라도 올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서영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는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730번. 그리고 콩 게시판 아니면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청약에서 1순위, 2순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죠. 아파트 청약이 성공하려면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네. 지역별로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이고요. 투기 가열 지구는 24개월 이상, 또 조정 대상 지역은 12개월 이상, 일반 지역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치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네. 지역 면적별 최소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네.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를 잘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필수이고요. 네. 또 무주택자인 것도 중요하죠. 지난 시간 청취자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네. 투기 가열 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1주택자도 가능하고요. 네.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지만 민영주택 중 일부 단지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1순위 자격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청약은 사실 가점 관리가 핵심이라고 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아예 좀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일부만 말씀인데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방식 중 하나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점수를 부여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당장 청약 계획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가점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날빈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가점을 계산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네. 이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32점이고요. 본인이 세대주로 있으면서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계산되기에 16년일 경우 최대 점수인 32점에 해당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죠. 예. 최대 17점이고요. 가입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계산되니까 가입한 지 17년이 되면 최대 점수인 17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인데요.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대 35점입니다. 네.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당 한 명당 5점이고요. 예. 최대 6명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5점에 6명이니까 30점. 30점이잖아요. 네.
여기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5점이 배우자. 추가됩니다. 예. 이런 가점제에서 결국에는 당첨 카트라인이 중요한데요. 네. 지역과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서울 인기 지역은 보통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당첨이 가능하고요. 예.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은 40에서 50점대에도 당첨되기도 합니다. 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 노려볼만 하겠죠. 이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 현재 아파트 당첨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가점제는 위에서 말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가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추첨제는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네. 가점이 낮더라도 네.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지만 네. 비규제 지역이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더 높은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군민평수라는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투기가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100% 가점제이고요. 예.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플러스 추첨제 50%입니다. 아, 반반. 네. 네.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또 일반 지역도 면적별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간략하게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고 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추첨제를 통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확률이 보다 높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이 나의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지금 와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충분히 우리가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네네. 청약 신청 전에 세대주 확인과 변경은 기본이고요. 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세대원으로 등록된 직계가족을 의미하는데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청약만을 위해서 부모나 시부모를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아이고. 정부가 조사를 하죠. 그렇죠. 안 되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 전부터 동일 세대에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점이 낮은 경우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데 반면에 경쟁률은 낮지만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기 지역을 노려보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나이와 가점에 따라 다르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최앞으로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지 당첨이 된다 생각하시고 네. 조금 경쟁률이 낮지만 수도권에 입지 좋은 곳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된 이후 상급지 이동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공급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특별 공급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 공급도 뭐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생애 최초 네. 그리고 다자녀가구, 노부부 부양 등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네.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 청약 1순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같은 주택 단지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만약 다른 단지라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잘 활용하면 일반 청약보단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당첨될 수 있는데요. 네. 과거 몇 번 언급했듯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고요. 네.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 조건이 역시 소득이
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신혼특공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나누는데요. 네. 기준 소득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이란 이름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네.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 일반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소득 구분도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요. 예.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벌이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맞벌이 기준이 120%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120% 이하가 월 84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840만 원 이하로 벌고 있지만 네. 이 중에 한 명이 외벌이 기준인 710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네. 우선 공급 자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둘이 합쳐서 840이 안 되지만 한 명이 710만 원을 넘으면 그렇죠. 외벌이 소득을 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신혼특공 일반 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일반 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도 소득 기준이 또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사업지 공고문을 보고 소득 기준에 충족되는지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다음으로 자녀 유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에 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녀 유무는 별로 중요시 안 됐는데 신혼특공 경우에는 무조건 자녀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나 12주 이상의 태아가 있다면 1순위 예. 그리고 자녀가 없을 시에는 2순위가 되고요.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을 따져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네. 네. 만약 소득이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답은 추첨 공급인데 신혼특공의 신생아 우선과 일반 공급이 신설되면서 추첨 청약은 물량이 소량만 배정되거나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청약 당첨된다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뭐 대출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네. 일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 문자 질문에 답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50%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70%가 추첨제로 배정되는데 네. 이 추첨제 물량의 25에서 50%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공고문을 보면 일부 단지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50% 이내로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 대해서 추첨제로 70% 적용이 되고요. 일반 지역은 평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청약통장 100%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함께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0356님. 저는 청약 넣은 지 3년 됐고요. 신혼, 무주택, 장애인, 다자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 합산해서 점수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조건을 다 합산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신혼이죠. 네. 신혼이고 다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그 신혼이고 네. 다자녀라면 신혼 특공의 우선 공급을 노리는 것도 괜찮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자녀 중에 2세 미만의 출산 자녀가 신생아 우선 공급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두 다 합산이 되진 않지만 일단 신혼의 다자녀라는 점이 좀 유리해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5625님 대학생 자녀가 학교 때문에 단독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청약 가능할까요? 네, 청약 통장 빨리 가입하시고 예. 청약 신청을 나중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좀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해주셨으니까요. 자, 3729님. 부동산도 오르락내리락 이 사이클이 있다던데요. 부동산 언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주식이든 여기서 네. 방송에서 뭐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재테크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떨어졌을 때 저점일 때 쌀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쌀 때가 제일 좋은데 부동산이 가장 쌀 때는 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에 대한 그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침체기나 네. 이렇게 보합일 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풀었었잖아요, 돈을.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였던 시점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라는 걸 막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 금리도 올라가다가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네. 시점으로는 지금 시점이나 뭐 올 하반기쯤이 가장 부동산 사기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요. 오, 네. 부동산 사이클도 상승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규제가 있죠. 그렇죠. 규제가 있고 나서는 부동산이 하락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규제를 풀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상승기가 3년 4년 전에 우리가 폭발적으로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이런 제한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물량이 보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곧 있으면 금리가 내릴 거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꿈틀대지 않을까 싶고 만약 부동산을 사야 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 2년, 2, 3년 사이에 좀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나 올 하반기 정도 안에 한번 그렇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리가 떨어지고 사도 괜찮고 네. 만약 저라면 지금 네. 사고 나서 금리 변동금리로 해서 그다음에 금리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네. 2251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부모님 청약 통장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라고 안 됩니다. 하셨는데. 개인 따로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464님 과열지구의 1주택자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하고 서울은 거주기간 몇 년 채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서울은 무조건 거주기간 2년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세대원 기준으로는 세대원에 대한 충족 기준을 보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을 채워야 되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 들어보니까 경기 가평 75번 국도 또 강원도 강릉 헌화로로 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 주 이제 드라이브 코스 2편을 예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어디로 갈까요? 임지웅 아나운서도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저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지난주 편에 이어서 이번 주 편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원도 정선군에 가면 만항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만항제. 예, 오늘 그곳으로 가볼 건데요. 네. 이 만항제는 정선군 고안읍과 태벽시 혈동 그리고 영월군 상동읍이 경계를 이루는 고개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포장도로가 놓인 가장 그 고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예. 정상이 무려 1330m에 이른다고 해요. 예. 남한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이 한백산이거든요. 네. 이 한백산이 1573m인데 이 한백산의 턱 밑까지 올라갑니다. 오, 네. 그 정상에 서면 첩첩이 이어진 이 백두다간의 고산 준봉들이 어깨쯤에서 물결을 좀 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사방이 탁 트인 풍광은 일상의 스트레스 한 번에 날려줍니다. 네. 이 만항제 이런 풍경 속을 뱀장어처럼 매끈하게 지나는 길이 414번 지방도인데요. 네. 고안의 상갈래 교차로랑 태백의 힙 화방제를 잇는 길입니다. 네. 이 414번 지방도는 만항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 고원 드라이브 코스의 으뜸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죠. 하늘 아래 첫 고갯길이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만항제가 보여주는 풍경이 근사하다는 방증입니다. 414번 지방도 아니면 만항제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네. 야 마지막 말씀해주신 하늘 아래 첫 고갯길이라는 이 별명이 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와닿네요. 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네. 하늘 아래 첫 고갯길 예. 만항제. 이 만항제길은 고갯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고한과 태백으로 약 8km씩 나눠져요. 네. 가끔 180도로 휘도는 느낌의 이 꼬불꼬불한 코스를 만나면 운전하는 운전자도 그렇고 네. 이 동승한 사람도 그렇고 오, 와, 뭐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네. 그런 곳입니다. 실감나네요. 네. 네. 롤러코스터 같은. 그렇죠. 네. 이왕이면 고안에 올라가서 화방제 방면으로 가는 길을 추천하는데 네. 올라갈 때는 정상 부근의 낙엽선 군락이 쫙 펼쳐져서 낭만적이고요. 예. 내려갈 때는 태백산 봉우리가 눈앞을 가득 채우거든요. 황홀한 기분마저 듭니다. 네. 마치 겹겹이 이어진 산물결을 카누 같은 배를 타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말로 설명으로만 들어도 막 머릿속에 그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데 사실 이게 꼬불꼬불한 길의 연속이라고 하니까 네. 초보 운전자들은 조금 겁을 내실 것도 맞아요, 같고 맞아요. 위험하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도 좀 욕심이 나는데 만항제 언제 가면 좋을까요? 만항제 방문 시기에 대한 답은 네. 정답은 네. 언제든입니다. 언제든. 네. 와. 이 정말 봄부터 여름,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사계절 풍광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일단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피고요. 예. 또 천상의 화원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시기에. 예. 또 늦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어서 화려해지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이 만발해서 빛이 날 정도입니다. 와. 계절뿐만이 아닙니다. 이 만항제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사람들은 낮밤을 가리면 좀 속상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오, 네.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늦은 밤에 이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하. 도시나 아니 솔직히 일반 시골에서조차 이 은하수를 볼 수가 없는데 어렵죠. 여기를 가면 은하수가 진짜 바로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1300m 고준봉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또 호젓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분이면 새벽에 이곳을 찾으면 좋은데요. 와. 네. 흡사 선물 같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만큼 만항제는 이른 아침에 쫙 가잖아요. 예. 그러면 뽀얀 안개가 올라오거든요. 오. 네. 정말 산신령이 내려올 듯한 아니면 꿈에서 볼 법 같은 네.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네. 저는 예전에 기사에 네. 제가 쓴 기사에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네. 그 한겨울에 만두 가게 지나가면 김이 뽀얗게 올라오잖아요. 네, 네. 거의 그런 느낌.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꼭 이 시기에 한번 가보셔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새벽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고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그동안 몰랐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당장 저 이번 주말에 차 시동 걸고 막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뭐 또 다른 볼거리도 또 많다면서요? 네, 만화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만화경. 예, 네네. 거울로 된 통에 형형색색 그 종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잖아요. 네. 이 감히 만항제는 만화경 같은 곳이다 할 만한데요. 예. 여태까지 소개한 그런 볼거리의 또 다른 매력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길을 시작하는 상갈래 교차로부터 삼탄 아트마인과 정암사 그리고 만항 야생화 마을, 만항 야생화 공원까지 줄줄이 사탕 마냥 이어져 있는데요. 네. 심지어 모두 도로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보이니까 딱 보이자마자 차에 내려서 찾아가면 됩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돼요. 예. 이 상갈래 교차로에서 2km 정도 거리에 삼탄 아트마인이 있는데요. 마인. 네.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하다가 2001년 폐광한 삼척 탄좌가 있습니다. 예, 그 폐광을 활용해서 만든 문화 공간입니다. 네. 만항제가 20여 년 전까지 석탄을 실어 날리던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의 흔적을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길목에서 산 중턱에 수갱타워라고 권양기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양기, 수갱타워 말이 좀 어려운데 밧줄로 그 물건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구. 네. 그런 거를 권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수갱타워는 광부와 석탄을 지상과 지하 갱도로 옮기던 삼척 탄좌의 승강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승강기. 삼척 아트마인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본래 있던 짙은 회색 레일 위에다가 붉은색 꽃 세 송이를 그려놨어요. 또 설치해놓고. 네.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좀 심어주고요. 네. 그 드라마 KBS가 자랑하는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네, 이 태양의 후예를 촬영한 마이 갤러리 4도 이곳에 있고요. 네. 예, 또 석탄 산업의 현장인 야외 공간도 볼만합니다. 뭐 광차, 인차, 버스 등을 전시하는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는 오래 못 쓰는 폐탄이 언덕에 쫙 펼쳐집니다. 수십 년 전 광부들의 고단한 삶이 이 구불구불한 만항제를 따라 이야기로 흐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삼탄 아트마인 맞은편을 보면 정암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네. 국내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정멸보궁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교 건축물입니다. 네. 그래서 정암사와 함께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영월 법흥사, 양산 통도사가 국내 5대 정멸보궁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암사가 이곳에 있군요. 맞습니다. 네. 이 정암사는 신라시대 때인 645년에 이 자장율사가 창건한 고찰인데요. 네. 찾는 이가 적기도 하고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유독 경내가 아주 고요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 풍경 소리가 쨍 하고 나잖아요. 네네. 그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크게 들리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또 눈여겨볼 곳이 정멸군과 수만호탑인데요. 개울 건너에 있는 정멸궁은 수만호탑에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네. 수만호탑은 정멸궁 위 산 중턱에 있는데요. 정교한 장식이나 화려한 도들새김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런데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탑의 지붕들 네 귀퉁이에 풍경이 달려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풍경 소리 아주 쨍하게 잘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그 풍경 소리가 아주 듣기 좋고 또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초반에 만항제는 만화경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서도 막 그 풍경이 멋진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깨알 같은 드라이브길 정보 잘 들었고요. 다음 만항제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그 정암사 위가 제가 조금 돌아왔는데 정암사 위가 만항제예요. 네, 그래서 이 정상 아래쪽을 보면 만항 야생화 마을이 있고요. 정상 좌우 언저리에 만항 야생화 공원도 자리하거든요. 뭐 이런 꽃들도 좀 보시면 좋고 꽃까지. 네. 그리고 충청남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로요? 네. 멀리 또 갑니다. 네, 충청남도로 운전대를 잡아보면 이쪽에 충남 금산 그리고 전북 무주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금강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네. 금강 상류마을에서 시동을 걸어서 전북 무주를 거쳐서 다시 충남 금산에 금강을 만나는 조금 독특한 그런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네. 금산에 방울이라고 있는데 이 방울이에서 적벽강으로 향하는 길이 금강다리를 6차례나 건너는 아주 이채로운 길입니다. 37번 국도와 601번 지방도를 경유하는데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7번 국도, 601번 지방도. 그래서 금산군 부리면 방울이는 금산의 오지마을인데 이 별명이 육지의 외딴섬이에요. 그래서 금강을 끼고 금산 자락에 방울처럼 매달려 있다. 그래서 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행정구역이 금산군인데 금산군을 통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네. 마을 앞은 금강이 있고요. 또 네. 마을 뒤편은 산줄기로 가로막혀 있어서 자동차로 가려면 전북 무주를 에둘러 돌아서 강변 뚝길을 지나 그렇게 가야지 방울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방울이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나올 때도 무주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네. 무주읍에서 내돌이 앞섬다리인 내도교를 지나서 좌회전하면 금산 방울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예. 구불구불한 강변길을 쭉 따라 5km 정도 가면 방울이에 닿는데요. 네. 아까 방울이가 육지의 외딴섬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무주 군내 버스를 타도 좀 전에 그 내도교라는 곳 네. 앞섬다리까지만 오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그 끝까지 잘 안 이어져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답게 금강 상류의 절경을 아주 꼬깃꼬깃하게 숨겨놨습니다. 네. 아니 육지의 외딴섬이라는 별명이 참 되게 특이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네. 손이 이렇게 많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이 금강이 전북 장수에서 발원해서 금산의 땅을 처음 적시거든요. 네. 그곳이 바로 방울입니다. 아, 결국에는 금강이 시작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이 방울이는 화려한 절벽과 단아한 강물이 아주 묘하게 어우러지는데 이 마을에는 다닥다닥 붙은 아담한 밭이 있고요. 네. 또 그 사이로 흙담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둑해지면 반딧불이도 볼 수 있고 와. 또 날이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면 이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기려는 이 주민분들이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네. 방울이는 고개마루를 사이에 두고 원방울이와 작은 방울이로 나누는데 원방울이를 거친 금강 물줄기는 작은 방울이로 흐릅니다. 네. 방울이에는 한국전쟁 이후 일가가 정착해서 집성촌을 이뤘다고 해요. 저 강을 오가는 거룻배가 아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정말 시계를 조선시대 쪽으로 와. 돌려놓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네네. 방울이를 거친 금강 물줄기는 무주로 흘렀다가 다시 금산 쪽 수통리 적벽강과 이어지는데요. 이 물길은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닿을 수 있어서 꽤 먼 거리입니다. 네. 자동차로 연결하는 도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그 드라이브 길이 참 매력적이에요. 어. 예, 방울이에서 적벽강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는 이 금강다리를 여러 차례 넘나드는데 네. 통영 대전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37번 국도는 오히려 좀 한가롭다 할 정도입니다. 이 37번 국도에서 601번 지방도로 접어들면 강변길 따라서 적벽강으로 연결되는데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수통교랑 적벽교를 넘어서면 적벽강이 보입니다. 적벽강. 네. 네. 아까 금강이 장수에서 발원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 금강은 충남 금산에 이르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좀 전에 얘기한 적벽강. 아, 네. 금강에서 적벽강으로. 네, 그래서 수통리 적벽강은 산을 휘도는 강줄기가 아주 육중한 암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약간 좀 붉은색을 띱니다. 네. 그 높이 한 30여 미터의 기암절벽 아래로 고요한 수면이랑 잘갈밭이 넉넉하게 펼쳐지고요. 자갈밭이요. 네. 네. 그리고 556m에 달하는 양각산 자락과 연결된 이 새 기암절벽이 금강과 어우러져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곳 금강 상류에는 맑은 물에 사는 귀한 물고기들도 꽤 많은데 네. 뭐 쉬리, 참마자, 뭐 꺽지 뭐 이런 것들이 잡히거든요. 네. 헤엄치는 뭐 민물고기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와. 또 바위절벽 너머에는 옛날부터 약초꾼들이 찾아들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금산을 약초마을이다, 약초고을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귀한 약초는 예전부터 금산의 이곳 적벽강 맞은편 적벽강 맞은편에는 또 그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그 오토 캠핑장 맞은편 이곳에서 그 약초를 캤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니 진짜 무슨 육지의 외딴섬이라고 손이 많이 닿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아까 조선시대로 좀 간 것 같은 느낌도 느낄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뭔가 좀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금강과 적벽강.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님 잘 듣고 있어요. 반가워요라고 청취자 박영애님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너무 재미있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당장 여행 가고 싶다. 감사하다고 또 이정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애님께서는 저도 제 임지웅도 열심히 듣는 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눈앞에 무슨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설명을 너무 실감나게 재밌게 해주시니까 지금 이미 마음으로는 한번 드라이브를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날씨도 좋으니까 시간 내셔서 드라이브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정선 만항제 414번 지방도, 또 충남 금산의 37번 국도로 떠나는 드라이브 코스 살펴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 혹은 뭐 날씨 좋을 때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드라이브 코스도 있고요. 오늘은 강원 정선 만항제 하늘과 가까운 이 고갯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새벽에 가도 좋고 저녁에 가도 좋고 뭐 사계절을 뭐 따지지 않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육지의 외딴섬 충남 금산 37번 국도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